나온 것처럼 비례적 평등, 형평의 대표적인 예가 열동초의 원칙이었다. 왜 비례적 평등의 예일까요? 열동초의 원칙이.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험 수리 원칙하고 대비되는 건데, 얘네 둘 다 비례적 평등, 형평 원리가 반영되어진 그런 제도라 그랬잖아요. 보험 수리 원칙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여를 많이 하면 나중에 늙어서 더 많은 수혜를 받는 거야. 그죠? 얘는 나는 기여를 안 했으니까, 그렇죠? 기여를 안 했으니까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급여를 받는단 말이야. 기여를 안 했으니까 너는 네 생존에 필요한 가장 미니멈만 국가가 제공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열동치호가. 그래서 열동치호 원칙도 뭐다? 이 비례적 평등, 형평 가치가 반영되어진 제도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열동치호의 원칙, 그 다음에 보험수리 원칙 둘 다 뭐다? 비례적 평등, 형평의 가치가 반영되어진 제도.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그랬어요. 비례적 평등 개념을 하기 위해서는 자원 배분의 기준이 먼저 정해져야 되는데 거기에 기여가 있고 요구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 더 능력이 있어. 그렇죠. 이건 이제 기여에 해당하는 것이다. 기여에 둘 다. 됐죠? 정리됐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8번. 비례적 평등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원 배분 기준이 먼저 정해져야 된다. 이게 14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다들 틀렸어요. 자원 배분의 기준이 정해져서 평등 가치가 실현되는 것은 비례적 평등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열동초의 원칙은 수량 평등 가치 반영한다. 시험 문제를 보면은 이 9번 문제하고 7번 문제가 13회, 14회 이렇게 갈라져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제위원은 뭘 묻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열동초의 원칙은 비례적 평등 가치가 반영된 거야. 그거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답은 수량적 평등. 수량적 평등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수량적 평등이 형평이에요? 자꾸 그런 소리 하면 노인 장기요양보험 혜택 받을 수 있어요. 네. 자, 결과의 평등이라 그랬죠. 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열동초의 원칙은 형평의 가치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비례적 평등이고 비례적 평등과 같은 용어로 형평, 또 다른 말로 뭐죠? 형평의 똑같은 말이 공평이라 그랬죠? 영어로 equity인데 equity를 학자들마다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번역을 각자 틀리게 해서 그래요. 됐습니까, 여러분? 정리됐고. 그 다음에 긍정적 차별은 평등의 가치를 저해한다. 여러분, 긍정적 차별이 뭐예요? 긍정적 차별 들어봤나요? 긍정적 차별. 편하게 얘기해보시면 괜찮아요. 편하게 괜찮습니다. 나하고 말을 섞기가 싫은 거야 지금. 나를 좀 외면하는 거야 지금. 그죠? 네. 긍정적 차별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차별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차별은 나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차별에다가 긍정적이라고 하는 좋은 이미지를 입혔어요. 즉 차별 중에서 좋은 차별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차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우리 장창 봅시다. 길버트하고 스펙 들어봤나요? 길버트 스펙 따라합시다. 길버트와 스펙. 이 사람을 정책론에서 한번 들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론에 가시면은 사회 구조, 그러니까 지역사회 체계와 체계가 수행하는 기능들과 관련해서 길버트와 테렐이라고 하는 사람, 길버트와 스펙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길버트와, 죄송합니다. 길버트 스펙이 아니고 정책론에서는 길버트와 테렐이에요, 테렐. 그러니까 길버트는 맞고, 여기 테렐이라는 사람이 붙어서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사용하는 급여의 종류. 뭐라고 여러분? 급여 종류를 5가지로 제시합니다. 급여 종류가 몇 개 있어? 5가지. 자, 그게 뭐냐? 급여 종류가 현금, 다시 뭐라고요? 그 다음에 현물, 증서, 기회, 권력. 자, 급여의 종류 몇 개? 5개. 따라서 현금, 현물, 증서, 기회, 권력. 자, 현금이라는 건 뭐겠어요? 당연히 돈으로 주는 거죠.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 중에 생계비가 있습니다. 생계비 뭘로 주죠? 매달 돈으로 주죠. 그렇죠. 그게 현금성 급여예요.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가 현물이에요. 현물은 자, 재화 플러스 서비스. 다시 뭐하고 뭐예요, 여러분? 재화라는 것은 물건이죠. 머티리얼, 물건하고 그 다음에 무형의 서비스. 여러분들이 병원 가시잖아요. 병원 가셔서 주사 맞았어. 그걸 건강보험에서는 요양급여라고 해요. 무슨 급여? 요양급여. 그러면 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뭐야? 내가 돈으로 받은 거 아니고 뭘로 받았어? 서비스로 받았죠. 그건 물건 아니지? 내 몸에 주사를 맞고 의사가 상담을 해줬어요. 그건 서비스란 말이야. 그 서비스도 무슨 급여에 들어간다? 현물성급여에 들어가.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재화와 서비스를 뭐라고 한다? 현물급여라고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도 현물급여예요. 됐죠? 자, 증서. 이걸 증서를 제3일급여라고 하죠. 무슨 급여? 제3일급여. 뭐냐면 현금급여와 현물급여가 갖고 있는 단점은 좀 보완하고 장점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만든 급여가 바로 증서입니다. 이 증서는 시험에 정말 잘 나와요. 꼭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행정론, 정책론, 지역사회복지론 이 세 군데서 증서가 시험 문제 나와요. 시험에 나올 때마다 증서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도 있고 바우처 영어 표현으로 바우처라고 하는 용어로 시험에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자, 이건 뭐냐면 자, 이런 거예요. 현금급여의 가장 큰 문제점 뭘까? 현금급여의 가장 큰 문제점. 현금급여의 장점부터 얘기해 봅시다. 현금급여의 가장 큰 장점. 그렇죠. 그러니까 급여를 받는 수급자 입장에서 지가 하고 싶은 것들을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거 갖고서 지가 사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뭐뭐 할 수 있죠. 그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지? 시험에 나올 때는 소비자 효용성이라는 뭐라고요? 효용이란 말이 무슨 소리야? 경제학 공부해 보신 분 계세요? 경제학 공부하시면은 경제학 원론에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야. 그죠? 효용이라는 건 일종의 satisfaction, 만족도야. 만족도. 그러니까 서비스를 수혜받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만족도가 센 급여가 뭐라고? 현금성입니다. 이해되죠? 네. 그런데 현금급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뭘까? 그걸 뭐라 그러지? 급여의 오남용. 뭐라고요? 정부가 정책상으로 생계비를 줘요. 그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조에서 생계비를 뭐라고 명시해놨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 너 주부식비, 그러니까 먹는 거 쓰는 데 쓰고, 그 다음에 의료, 피복, 옷 사입는 데 써. 그 다음에 세 번째, 연료, 집에 난방하는 데 써. 이렇게 법으로 정해놨어요. 국민기초생활법 8조에. 그런데 그 돈을 수급자 할아버지가 받았어. 받아서 뭐해? 가서 막걸리 사 먹는 거야. 정부의 정책 목표는 너 밥 먹고 살고 옷 입는데 그 돈 쓰라고 생계비를 주는 건데 그걸 갖고서 어떻게 현금이니까 내 맘대로 쓰잖아. 그래서 가서 막걸리 사 먹고 그거 갖고서 화투하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런 거 보시는 경우도 있을 거야. 복지관에서. 그죠? 그걸 뭐라고 해? 오남용 문제. 잘못 사용되어지고 그러니까 오버되게 쓴다는 거야. 이 오남용 문제 발생하는 거예요. 됐죠? 자, 반면에 현물급여는 어떨까? 현금급여가 갖고 있는 장점의 정반대야. 효용은 어떨까? 효용이 완전 꽝이야. 현물 뒷다 싫어해요. 나는 밥을 꼭 보리밥을 먹어야 돼. 근데 자꾸 나한테 쌀만 갖다 줘. 그렇죠. 현물이니까.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소비자 효용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현물급여는. 근데 반대로 오남용의 문제는 발생할까 안 할까? 안 하죠. 오남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자, 그걸 섞어놓은 게 뭐지? 증서예요. 증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정해진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즉 사용의 범주를 정해놓고 그 범주 안에서 선택권을 부여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푸드 스탬프, 식료품권이라는 게 있어. 우리나라 좀 방학 때 되면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애들이나 또는 학교에서 그 무상급식 받는 그 어린애들, 그러니까 생활이 열악한 집안의 아이들한테 식품권 주죠. 푸드 스탬프. 그럼 아이들은 그 안에 5,000원, 7,000원 이렇게 금액이 적혀 있어요. 그럼 그걸 들고서 아무 식당에나 가서 밥은 사 먹을 수 있는 거야. 대신에 그거 갖고서 딴짓은 할 수 있어 없어? 못하죠. 그러니까 효용도 높이면서
정부가 원하는 오남용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제3의 급여, 그걸 뭐라고 한다? 증서라고 하는 거예요. 증서. 자, 네 번째 기회예요. 기회. 이게 중요한 건데, opportunity. 기회는 무슨 급여일까요? 기회. 기회가 뭘까요? 기회.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기회가 바로 긍정적 차별인데 뭐냐면 사회 구성원들을 강자와 약자 또는 가진 자, 적게 가진 자로 구분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이 사람한테 약자 또는 빈자, 즉 가지지 못한 자, 그렇죠, 소외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야? 비장애인, 장애인들한테. 그 다음에 농촌 사람, 도시 사람 있다고 한다면 농촌 사람한테 어떻게 더 많은 수혜를 주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죠? 장애인 의무 고용제 들어보셨죠? 예, 일정 규모 이상의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회사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전부 다 일정 규모 퍼센트 내의 직원들을 장애인을 고용을 해야 돼. 안 그러면은 과태료 부담을 내야 돼.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또 시험에 나왔던 게 농어촌 입학 할당제. 그렇죠? 농어촌, 그러니까 도시하고 농어촌이 있었을 때 도시 애들보다 농어촌에 사는 애들이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과외나 뭐 이런 학습을 받을 수 있는 데서 소외됐다고 보고 그들을 대학마다 뽑을 때 어떻게 해요? 더 많은 퍼센트를 줘서 의무적으로 뽑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급여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 자, 여기 이제 긍정적 차별이 들어가요. 기회, 급여. 긍정적 차별을 다른 말로 적극적 조치라고 하는 거예요. 긍정적 차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적극적 조치. 우리 적극적이라는 말이 앞에서 뭔지 들어봤죠? 적적자유, 속적자유 하면서 했잖아. 기억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약자가 있다면 약자한테 더 많은 것을 국가가 강제로 부여해 주는 거야. 공권력을 갖고. 그게 자유실현을 위해서. 그게 적극적이라는 뜻이에요. 정책론에서 사용하는 적극적인 의미예요. 여기 보니까 긍정적 차별인데 무슨 소리냐? 장애인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거야. 장애인한테. 장애인은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하고, 장애인은 뭐 주차장도 어떻게 돼? 장애인 주차장엔 장애인만 차를 대게 하고. 이해되죠? 그러면 이게 비장애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건 차별받는 거잖아. 왜 나는 저기다가 주차를 못해? 왜 나는 쟤보다 토익 성적이 높고 일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기업에서는 왜 장애인을 먼저 뽑고 나를 안 뽑아? 이해되시죠? 비장애인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차별이지만 그걸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나쁘다라고. 왜냐면 그 기회급여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회.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자, 마지막으로 권력입니다. 권력. 자, 권력, 이거 중요한 건데 권력이 뭘까요? 권력급여. 권력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의사 결정에 권한을 부여해 주는 거야. 자, 우리나라는 이 권력급여를 실현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 위원회 제도를 만들었어. 무슨 제도? 여기 지금 장기요양기관 운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상에 장기요양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위원회에 가면은 누가 들어가냐면 공급자 측, 그러니까 요양을 하시는 분들 대표, 그렇죠? 그리고 사용자 측, 그러니까 이제 그 수급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 대표들이 들어가서 같이 의사결정을 해. 이해돼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의 권한을 내가 부여받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해? 권력급여라고 해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다시 권력급여가 뭐라고요? 의사결정 권한을, 그러니까 내 이해관계와 관련되어진 의사결정에 있어서 그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권한을 내가 부여받았을 때 그걸 권력급여라고 하는 거예요. 자, 5가지 급여. 시험에 100% 나오는 겁니다. 100%. 1% 차이도 100% 나올 겁니다. 자, 그 중에서 많이 헷갈리는 게 기회하고 권력인데 기회급여 안에 뭐가 있다? 이 긍정적 차별이 있다. 긍정적 차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적적性. 근데 이것이 뭐다? 평등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 정리됐죠? 그 다음에 12번. 형평은 결과의 평등에 비해서 소극적 재분배가 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우리 평등의 종류가 결과의 평등. 다른 말로 뭐라고 여러분? 수량적 평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례적 평등. 예. 긍정적 차별은 평등의 가치를
줘야 돼. 이거 저 죄송한데 답을 잘못 쓴 거예요. X에 X. 지금 얘기 잘하셨습니다. 이게 편집자가 잘못했어요. 정답이 X입니다. X예요. 예. 그 다음에 비례적 평등 다른 말이 뭐라고 여러분? 형평. 다른 말로 또 공평. 됐죠? 세 번째가 기회평등. 자, 위쪽으로 갈수록 뭔가요? 위쪽으로 갈수록 지금 뭐라 그랬어요? 결과의 평등은 형평은 평등, 결과의 소극적인 제공배다. 위쪽으로 갈수록 적극적이고 밑으로 갈수록 소극적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13번. 결과의 평등증은 부자들의 소극적 자유를 감소시켜서 이게 지금 자꾸 나오죠? 평등과 자유의 서로 상관관계를 묻는 문제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결과의 평등은 부자의 소극적 자유를, 자, 부자의 평등이 뭐라 그랬죠? 기회 평등이고, 부자의 자유가 무슨 자유? 소극적 자유였었고, 자, 가난한 자의, 빈자의 평등이 뭐라고 했죠? 결과의 평등. 빈자의 자유가 그래서 이 부자와 빈자 사이에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이 비대칭적인 부분이 있어서 부자께 늘어나면 빈자께 어떻게 줄어들어야 되고, 부자께 줄어들어야만 빈자께 늘어나는 구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여기 보시니까 결과의 평등 정책은 부자들의 소극적 자유를 감소시킬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면은 빈자들을 위해서 정책하겠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자들한테 세금 많이 걷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 부자는 지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부자들의 자유의 소극적 자유가 줄어들게 된다. 됐죠, 여러분? 예. 자, 14번. 적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이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한다. 이건 뭐죠? 소극적 자유에 관한 거죠. 적적 자유는 빈자의 자유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예. 내가 하고 싶지만 하지 못했었을 때 그걸 국가가 어떻게 메워주고 보상해줘서 할 수 있게 해주는 자유를 바로 뭐라 그랬다? 적적 자유를 했죠. 빈자의 자유 정의됐고. 자, 16번 이제 적절성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평등하고 자유 얘기만 했습니다. 시험 문제 평등하고 자유는 꼭 나올 겁니다. 꼭. 알았죠? 자, 적절성. 우리 가치 종류가 4가지라 그랬죠? 평등, 자유, 사회적 적절성, 그다음 효율성. 그 중에 적절성 얘기예요. 적절성. 자, 이 적절성 앞에 사회적이라는 말이 붙어요. 사회적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적절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개인의 생존과 관련해서 이 급여의 수준을 정해야 되는데 이 수준을 사회적으로 합의해서 정한다는 거예요. 다시, 자, 이 적절하다는 말이 무슨 소리냐면은, 자, 나는 오늘 밥을 얼만큼 드셨어? 식사 뭐 드셨어요? 컵라면 몇 개 드셨어요? 1개. 그거 갖고 점심 식사가 충분히 적절해요? 그러니까 적절하다는 말에 동의어로 충분하다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충분하셨어요? 안 돼서 지금 빵도 산 거예요. 그렇죠? 자, 이분은 컵라면 하나에 빵을 하나 먹어야지만 점심 식사로 적절한 거야. 이해되죠? 그런데 이분은 어떨까? 오늘 뭐 드셨어요? 선생님, 네, 뭐 드셨습니까? 네. 보신탕 드시고 오셨다. 뭐라고요? 삼겹살이요? 네. 피자? 불고기요? 네. 그게 혼자 목으로 넘어가셨어요? 아, 불고기 세트를 드셨어요 또? 네, 네, 네. 꼭 살이 찌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개인 입장에서 봤었을 때 적절이라는 것은 다 차이가 있죠. 사람마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데 필요한 재화, 그렇죠. 그 재화의 총량, 그것은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 수준들이 전부 다 틀린데, 그렇다고 국가가 그 맞는 수준, 그러니까 개인적인 욕구에 맞춰서 급여를 다 따로 수준으로 해결해 줄 수 있어 없어? 예를 들어서 어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할아버지는 아씨 나 앞으로 저 에쿠스 리무진 타고 다닐 테니까 그거 하나 사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국가를 상대로. 그러니까 국가는 개인적 적절성을 보는 게 아니라 사회적 적절성을 보는데, 이 사회적 적절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회적 적절성은 합의, 국민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개인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수준을 합의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 적절성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뭐가 있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죠?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 뭐가 있냐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뭐라고 여러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뭐를 정하는 거야? 뭐를 정하죠? 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걸 정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를 결정할 때 이 기준 중위소득을 갖고 결정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고용보험법, 최저임금법상에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모였어. 그 위원들은 사회에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한 거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거야. 이만큼만 주면 이 사람들은 굶어 죽지 않을 거야.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이만큼만 주면 이 사람들은 생활 유지가 될 거야. 자, 사회보장과 관련되어진 모든 급여들의 수준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 거야? 사회적 적절성에 의해서 결정된 거야.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야. 이만큼만 주면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이만큼만 주면 충분할 거야. 이게 바로 사회적 적절성이다. 정리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니까 자, 사회적 적절성에 기초하여 자원을 배분하는 데는 시장이 국가보다 효과적이다. 맞을까 틀릴까? 개인적 적절성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시장이 효과적이야. 왜? 시장에 나가서 지 욕구를 충족시켜줄 걸 지가 살 수 있거든. 지 수준에 맞춰서. 그죠? 예. 그런데 사회적 적절성 입장에서는 개인의 욕구를 봐요, 안 봐요? 국가의 여러 시스템을 통해서 보통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걸 하는데 위원회를 통해서 합의되어진 욕구 수준을 결정하고 그 합의되어진 욕구 수준에 만큼만 급여를 주잖아요. 그죠? 이해돼요? 그래서 어떠냐? 다시 사회적 적절성에 기초해서 자원을 배분하는 시장이 국가보다 효과적이지 못하고 사회적 적절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이건 국가가 해야 되는 거야. 자, 거꾸로 개인적 적절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때 시장이 유리한 거죠.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 생계비는 사회적 적절성에 근거해서 정한 비용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만큼만 주면 사람들은 절대 안 굶어 죽을 거야. 또 뭐가 있어요? 최저임금도 하나 써보세요. 됐죠? 자, 이 18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평등과 자유를 서로 평등과 자유의 상관관계를 묻는 문제가 계속 등장을 했는데 사회적 적절성과 평등이 부딪히는 얘기가 나왔어요. 사회적 적절성과 이 형평,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게 18번 문제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건데 여기 보면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형평이 무슨 평등? 비례적 평등이라서. 비례적 평등은 뭐에 따라서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하는 거라 했죠? 기여, 욕구, 그렇죠? 그 다음에 능력이야. 자, 그 중에 얘야. 욕구에 대해 개인의 욕구에 비례해서 배분하는 것과 사회적 적절성과는 서로 상충될 수밖에 없죠. 개인의 욕구 입장, 나는 내가 배가 부르려면은 쌀을 한 가마니는 먹어야지 배가 부르단 말이야. 근데 사회적 적절성에 의해서 국가가 주는 급여는 쌀 반 가마밖에 안 돼.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국가가 합의한 급여 수준은 쌀 반 가마고 나는 먹어야 될 게 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은 한 가마란 말이야. 이해되죠? 다시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기여 기준이 되는 것들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열등초의 원칙과 그 다음에 보험수리 원칙이고 이 욕구와 상충되어지는 게 이 사회적 적절성이에요. 정리되셨어요?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 그냥. 그래서 사회적 적절성과 이제 다음에 시험에 나올 때는 형평이란 말을 빼고 아마 이걸 비례적 평등이라고 고쳐서 시험제 낼 거예요. 비례적 평등과는 상충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상충한다. 됐죠? 그 다음에 사회적 적절성은 욕구의 객관성보다 주관성을 더 중시한다. 맞아, 틀려?
자, 주관성이라는 건 난 이만큼 해줬으면 좋겠어. 이건 개인적 적절성이야. 사회적 적절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객관적이죠. 무슨 말인지 되시죠? 다시 한번 사회적 적절성의 시험 문제 나오면은 두 가지 유형으로밖에 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뭡니다? 객관적 성격을 갖게 있다. 개인적 적절성이 주관적이란다면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회적 적절성은 객관적 성격을 갖고 있다. 자, 두 번째는 사회적 적절성은 형평 또는 이 비례적 가치와 상충되는 성질이 있다. 그 중에서도 어디? 비례적 평등의 기준 중에서 욕구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정리됐죠? 오케이. 조금 어려운데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 보고 한 번 들어서 완벽히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도둑이지. 도둑이야. 난 이걸 15년 했어. 도둑이야, 도둑.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강의 올려드릴 테니까 강의를 반드시 한 번 더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리하셔야 돼요. 됐죠? 자, 우리 시험에 효율성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효율성이 안 나왔어요. 9에서부터 지금 17회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우리 그 가치 중에 효율성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효율성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앞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효율성 얘기를 잠깐만 할 테니까 들어봅시다. 우리 효율이란 말이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뭐죠? 이게? 투입 대비 산출이라 했죠. 투입 대비 산출. 그래서 적은 투입을 통해서 더 많은 산출물을 얻어야지 그걸 효율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자, 이 효율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있고 뭐라고요? 그러니까 정책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있고 두 번째는 목표로서의 효율성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목표로서의 효율성을 다른 말로 뭐냐면 파레토 효율이라 해요. 뭐라고요? 파레토 효율. 자, 이 수단으로서의 효율성 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 운용 효율성과 목표 효율성이 있습니다. 자, 수단으로서의 효율성 안에 뭐하고 뭐가 있다고요? 운용 효율성, 목표 효율성. 수단이라는 말은 국가가 정부 정책을 운영할 때 나는 이걸 수단으로 보고 정책의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보고 가겠다는 거야. 가치 실현의 수단으로 뭐다? 이 운영 효율성과 목표 효율성을 쓰겠다는 거예요. 이제 무슨 소리인지 들어보면 알아요. 자, 운영 효율성과 목표 효율성이라는 건 뭐냐? 목표 효율성부터 잠깐 봅시다. 이거는 정책의 우리 이런 거지.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재정이 투입되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재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사업비와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죠. 다시 뭐하고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사업비하고 운영비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뭐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직접 비용이라고 하고 얘를 간접 비용이라고 하죠. 사업비는 쉽게 얘기한다면 클라이언트가 직접적인 수혜 체감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국민주생활보장법상에 수급자가 생계비를 받았어.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생계비 한 달에 몇십만 원 받았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선 생계비지만 그 돈을 주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건 사업비야. 직접 받았잖아, 지가. 이해되죠? 근데 운영비라는 건 간접 비용이라서 이런 사업을 집행하는 데 들어가는 사이드 비용이야. 예를 들어 생계비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읍면동마다 뭘 둬야 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라는 걸 둬야 돼. 그 사람들 인건비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 사람들 인건비 들어가야 되지. 뭐 등등등 해서 뭐 동사무소 주민 행정복지센터도 운영해야 되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 즉 국민 또는 클라이언트 또는 수급자가 직접적으로 받아서 체감하는 비용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 즉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이드로 주는 비용, 들어가는 비용, 그걸 뭐라고 해요? 운영비라고 합니다. 자,
운영 효율성부터 보면은 운영 효율성이라는 것은 이런 사업 전체에 한정되어져 있는 재정을 가지고서 사업 비용은 최대한 끌어올리면서 운영 비용은 최대한 떨어뜨렸었을 때 그것을 뭐라고? 운영 효율성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다시 사업 비용은 최대한 끌어올리면서 운영 비용, 즉 간접 비용은 최대한 떨어뜨렸었을 때 그걸 운영 효율성이 어떻게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이해되시죠? 자, 반면에 목표 효율성이라는 것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운영비 상관없이 재정을 얼마든지 투입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간접 비용을 얼마든지 써도 괜찮다고 보는 거야. 정책 목표만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정부가 정책 수단으로서 운영 효율성과 목표 효율성을 운영할 때는 반드시 이런 잣대를 둡니다. 운영 효율성이 높은 정책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목표 효율성이 높은 정책을 집행할 것인가. 이해되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것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앞에서 우리가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배웠잖아요. 자, 둘 중에 어느 게 운영 효율성이 높을까? 현물? 현금? 어떤 게 운영 효율성이 높을까요? 어느 게 목표 효율성이 높을까요? 현물 목표 효율성 좋다. 그러면 운영 효율성은? 이 둘 사이의 관계는 굉장히 대칭적, 상충적 관계예요. 운영 효율성과 목표 효율성을 둘 다 좋게 할 수는 없어요. 자, 생각해봐요. 현금이라는 거는 돈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수당을 구청에서 지급해줘요. 그럼 구청에서 어떻게 하는 거지? 직원 하나가 각 장애인 수급자 통장에 뿅뿅뿅뿅 넣어주면 딱 끝나는 거죠. 그렇죠. 직원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A 장애인 통장, B 장애인 통장, C 장애인 통장, 그리고 G 통장. 그렇죠. 네. 네. 우리 그랬잖아요. 그 서울 양천구청에서 그 연금 장애수당 담당자가 얘도 주고 쟤도 주고 자기도 주고 그렇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양천구청 사건이잖아요. 꽤 됐죠, 몇 년. 자, 간접비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그래서 잘 봐요. 현금급여 같은 경우에는 운용 효율성 뒤따 좋아. 근데 자, 목표 효율성은 좋을까 안 좋을까? 왜 안 좋을까? 그렇지. 정부는 아까 오남용 얘기했었죠. 너 생계비, 너 밥 먹는데 돈 써, 너 옷 사 입는데 돈 써고 생계비 줬어. 근데 갖고 나가서 술 사 먹어. 정책 목표는 뭐야? 그 사람을 굶지 않게 하고 뜨뜻한 옷 입히는 게 그게 정책 목표인데, 그 정책 목표 달성에서는 자꾸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현금. 그래서 자, 현금급여는 운영 효율성은 높은데 목표 효율성은 어떻게 돼? 완전 진상인 거예요. 자, 시험에 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효율성과 관련되어져서 이제 뒤에 가서 나와요. 뒤에 가서 이게 심지어 잘 나와요. 그러면 자, 현물은 운영 효율성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왜 떨어질까? 그럼요. 예를 들어서 연탄을 수급자한테 연탄을 불주라. 연탄 현물이잖아요, 그죠? 연탄 주다. 그죠? 그러면 공무원이 연탄 사야죠. 창고에다 재워놔야죠. 자동차 트럭 빌려가지고 트럭에다 싣고 돌아다니면서 다 나눠줘야 되죠. 간접 비용 많이 들어 안 들어? 그러니까 운영 효율성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운영 효율성이 낮아. 대신에 목표 효율성 높죠. 너 난방해 이러면서 연탄 사줬어. 근데 연탄 깨물어 먹을 수는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목표 효율성을 뒤따 주는 거야.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운영 효율성, 목표 효율성 관련돼서 하나가 더 시험 문제 나오는데, 자, 사회보험제도와 공공구조제도가 있어요. 사회보험, 공공구조.
사회보험은 운용 효율성이 좋을까 안 좋을까? 둘 중에 어느 게 더 운용 효율성이 좋을까? 사회보험 왜? 네, 네. 자, 사회보험은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죠. 그러니까 자산조사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안 거쳐요? 안 거치죠. 그러니까 국민 모두가 에브리바디 그냥 네가 부자면 가 이건희 회장도 돈이 15조 원밖에 안 계세요 그분이. 예, 근데 그분도 어떻게 이제 치매가 걸리시면 장기요양 기간 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정부에서 재가는 15% 시설은 20%만 내면 돼. 평균에서 한 30만 원만 내시면 그분은 똑같이 그분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요양급여 받아야 안 받아요. 그분 국민연금 받아 안 받아? 받아도 돈이 15조 원밖에 없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바로 그거야. 자산조사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국민한테 다 주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 봤었을 때 많은 인력풀을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회보험은? 없어. 그래서 사회보험은 운영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목표 효율성은 좋을까 안 좋을까? 왜 떨어질까? 이제 드디어 본색이 나오기 시작해서 떨어진다가 아니고 떨어진다야. 부산 갔더니만은 나는 부산 나라에 갔는 줄 알았어 내가. 자, 목표율성. 자, 목표율성은 어떨까요? 연금에서 노령연금을 줘요. 그리고 법상의 노령연금은 요즘 노령화로 인해서 나이 먹어서 소득을 상실했었을 때 그 소득을 보존해주는 급여거든요. 그 소득 보존은 생계비 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너 늙어서 너 혼자 생활 못하지 그러니까 그거 무슨 먹고 사는 데서. 근데 그 돈을 뭐에다 써요? 술 사 먹고, 그렇죠? 예, 도박 그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얘는 그러다 보니까 정책 목표에 반하는 쪽으로 급여가 사용되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율성이 낮은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자,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산조사를 거치지 않고 모든 국민한테 다 주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거는 노령으로 인해서 소득을 상실한 사람한테 소득 보존의 개념으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건데 이건희 회장한테 노령연금을 줬어. 그 사람 통장에 한 400만 원 들어가. 의미가 있어 없어? 그 사람은 그 돈이 들어왔는지도 몰라.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마 나 그런 게 있어 아마 이럴 거야. 그죠? 쓸데없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정책 목표와는 상관없이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지출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목표율성이 낮은 거야, 사회. 이건희 회장한테 건강보험 혜택을 해줘. 요양급여를 가서 나이 65세 이상이면은 어떻게 거의 공짜로 병원을 가잖아요, 지금. 그죠? 네. 그렇죠. 그 사람한테 그거 해주는 게 정상적이야, 비정상적이야? 비정상적. 이해되시죠? 그래서 목표율성이 굉장히 낮아요. 자, 반면에 공공부조 같은 경우 운영 효율성이 어떻죠? 굉장히 납니다. 왜? 이 제도를 운영하기엔 1년마다 한 번씩 수급자들 자산조사하러 다녀야 돼요. 세부전담 공무원이 1년에 한 번 이상 반드시 조사를 하게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명시되어 있죠. 가서 조사하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 인력이 필요하고 그것도 상근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간접 비용이 들었다 많이 드는 게 바로 공공부조제도입니다. 근데 목표율성은 뒷다 좋아. 왜? 정말 굶어 죽을 사람들한테만 딱 생계비 주니까 안 굶어 죽는 거야. 생계비라는 게 뭐야? 너 생계를 유지하라라고 주는 돈. 그 돈만 있으면 넌 살 수 있어. 그렇죠? 여러분, 시험에 나와야 안 나와요? 꼭 나와요.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운영효율성, 목표효율성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기출주제 네 번째 봐봐요. 복지국가 발달 이론 여기 나와 있죠. 좀 양이 많죠. 그렇죠. 이게 우리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왜 국가가 복지국가를 할까? 복지국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안 해도 되는데 복지국가를 왜 할까? 다들 졸리우시죠?
다들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어떡하나. 가만 있어. 다들 이거 저기 우리 헌법재판소장님도 계시고 무슨 소리인지 몰라.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지금? 무슨 소리인데? 아유 대화를 하지 말아야지 내가. 아유. 대구하고 서울은 딴 나라인 것 같아요. 대구가. 여러분 힘 좀 내십시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들 하고 있고 오늘 공부한 것만 제대로 알면 정책은 다 맞을 수 있어요. 뭐 왜 선생님 왜? 지금 옷 벗으시고 저하고 한바탕 한번 해보자 이 뜻인가요? 더우셔서 원래 대구는 분질에서 더운 동네 아니에요 여기? 대구가 그 상대적인 개념이죠, 그죠? 여름엔 덥고 겨울엔 또 추워요. 그러구나. 가을엔 여기 가을이 없어요? 근데 왜 사세요? 이런 데를? 서울보단 더워요? 서울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부모님 계세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예? 뭐가 절박하죠? 도대체 제가 어디든지 이렇게 강의를 가면 항상 클래스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일종의 우리 식혜에서 폭탄이죠. 폭탄들이 이렇게 한두 개씩 이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 제가 선생님을 폭탄이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선생님을 폭탄이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선생님 아시겠죠? 예, 있습니다. 하여튼 폭탄이 있는데 하여튼 오늘 몇 개가 발견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하나는 나왔고요. 저 누구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선생님. 일단 하나 나왔어요, 그죠? 자, 시작할게요. 국가가 복지 정책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복지하냐 이거예요. 왜 복지하느냐. 첫 번째 이걸 주장했던 사람이 사회 양심론이라고 하는 사람. 사회 양심론. 다시 뭐라고 여러분? 사회 양심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회 양심론자들은. 이게 영국의 바커라고 하는 학자가 대표적인 학자인데 뭐 학자 이름까지는 몰라도 되고요. 영국에서 시작됐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국가가 복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첫 번째 국민들이 사랑 이걸 컨센서스 양심으로도 번역해요. 사랑, 양심. 이게 국민이 막 차고 넘치는 거야. 불쌍한 사람 보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야. 불쌍한 사람 보면 돕고 싶어하는 국민의 열망이 막 넘치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냥 마음 가운데 불쌍한 사람 보면 막 미치겠는 거야. 저 도와주고 싶어가지고서. 네? 그죠? 선생님도 그러세요? 예. 저도 있어요. 불쌍한 사람. 제발 도와주세요. 뭐라고요? 이게 대화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이분들이 이제 본색을 나타내기 시작하니까 내가 못 알아듣기 시작한 거야 지금. 이쪽만이 더 못 알아듣겠어 하면서. 지금 이분은 번역을 하신 거거든. 통역을 하셨는데 진짜 어질어질한데 다시. 자, 사회양심론은 간단해요. 국민들은 남을 돕고 싶어하는 사회, 사랑, 양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 개개인이 누구를 돕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국가가 이 국민들의 사랑하는 감정을 대신해서 국가가 국민들의 사랑하는 감정을 대신해서 일종의 뭐 하는 거냐면 자선행위. 그래서 사회양심론자들은 사회복지를 국가의 자선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국가의 자선행위. 다시 뭐라고요? 국가의 자선행위. 자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charity. 자선. 정말 자선. 자선이 무슨 뜻이죠? 자선이란 말 어디서 들어봤어요? 자선조직협회, 그죠? 자선조직협회가 뭐예요?
예? 자선조직협회. 실천론, 지역사회복지론 두 군데서 두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선조직협회. 잠깐만 얘기하고 가요. 자선조직협회. 네, 자선조직협회. 자선조직협회가 뭐죠? 예, COS. 직각삼각형에서 아랫변분의 높이, 코사인. 자, 이 자선조직협회 COS라고 합니다. Charity Organization Society라고 해서 자선조직협회라고 해요. 연도가 1869년. 몇 년도? 69년. 1869년. 당시 영국이 있었어요. 어디? 영국이 있었었는데 영국이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산업혁명한 거야. 그게 굉장히 자본주의화가 되어졌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부자들은 점점점 부자가 되는데 가난한 노동자들은 점점점 가난한 자가 돼서 대다 못해서 빈자가 되는 일들이 아주 엄청나게 벌어진 거예요. 영국은 무슨 나라? 기독교 국가죠. 그렇죠? 그렇죠. 이때 아줌마들이 등장을 해. 자선조직협회를 이끌었던 사람들은 자, 시험에 나옵니다. 중산층의 자, 어떤 책에는 귀부인이라고도 얘기되어 있는데 여성이에요, 여성. 자, 여자가 시작했고 그 다음에 누가 했다? 돈 많은 아줌마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아줌마, 중산층 귀부인들. 산업혁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인 공장주의 사모님들께서 이 사업을 진행하셨습니다. 자, 이 영국이란 나라에서, 영국이란 나라는 기독교 국가인데 이 기독교에 어떤 이념이 있냐면 인도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도주의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인도주의가 무슨 뜻이에요? 인도주의를 다른 말로 시험에 잘 나와 박애사상이라 해요. 인도주의가 무슨 뜻이에요? 인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죠. 여긴 대구주의잖아. 예? 보수의 텃밭. 예. 문둥이라 그러나? 문동이죠, 문동이. 맞나요? 도리문둥. 아, 문둥이. 스스로 문둥이 같으세요? 자, 다시 이쪽으로 와보세요. 인도주의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잘 지금부터 봐야 됩니다. 인도라는 말은 사람이라면 가야 될 길이야. 사람인자 길도자야. 네가 사람이잖아? 그럼 이 길대로 가서 살아야 돼. 그걸 인도주의라 해. 그럼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게 기독교 사상에서 나온 건데, 기독교 사상에 나온 건데 빈자가 있고 부자가 있다고 한다면 부자는 반드시 빈자를 도와줘야 돼. 기독교 성경책 누가복음 19장을 봤더니 그런 얘기가 등장해요. 부자하고 나사로, 거지 나사로 얘기가 등장하죠. 여기 종교가 기독교인들이 아니시죠? 오음진리교지? 이슬람교야? IS? 사이비? 자,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부자가 그 거지 나사로를 이제 그 친구들이 부잣집 앞에다 놔뒀어요. 얘가 굶어 죽으니까 얘를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 부자가 걔를 돌보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사상 왜 웃으세요? 왜?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상의 근간에 보면 부유한 사람은 빈자를 반드시 돕게 돼 있어요. 그게 인도주의야. 인도주의. 그러면 인도주의 개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인도주의 안에는? 인도주의란 말이 우리 되게 좋은 의미로 알고 계신데 인도주의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은 나는 부자고 너는 빈자라고 하는 이분법적 시각이 들어있는 거야, 이 안에. 인도주의는 사회 통합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너하고 나는 이질적으로 틀리다는 뜻이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 북한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쌀을 보냈습니다, 이러죠. 이 뜻은 뭐냐면 너는 못 살고 북한 니네는 못 살고 우린 잘 사는 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박애사상이라는 말은 이게 넓을 박자입니다. 사랑의 한자예요. 넓게 사랑한다는 건데 난 지금 부자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나 밥 먹고 나 행복하고 조금 확대되면 내 가족들 밥 먹고 내 가족 행복하면 되는 건데 그 사랑이 밖으로 퍼져서 어떻게 되는 거야?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한테도 뭐 하는 거지? 자선하는 거야. 그래서 박애라고 해. 넓은 사람. 이해되죠? 그러니까 인도주의하고 똑같은 말이 뭐라고요? 박애 사상이야. 똑같은 뜻이야. 그러니까 나 말고 우리 가족 말고 다른 사람도 돕겠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죠. 이 영국은 산업혁명을 통해서 많은 이제 빈부격차가 심해졌는데 기독교 사상에 근거해서 이 인도주의 박애 사상이 어떻게 많이 팽배됐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도와주는 거예요. 누구를? 빈자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시해라고 하죠. 시해. 도움을 주는 시해가 일어나는데 이 시해가 중부 남방 시해야. 당시에 자료를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부자들이 마차를 타고 이렇게 막 가면서 돈을 밖에다 막 뿌려요. 이렇게. 인도주의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무조건 자기가 갖고 있는 부를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지라고 불려지는 거린들이 밖에 나서 그 돈을 줍니다. 근데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빈민들 중에서 진짜 병들고 아파서 그 돈 줍지 못하는 사람들은 집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시혜를 하나도 못 받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신문 기사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빈자들이, 그러니까 거지들이 국어를 해서 부자가 됩니다. 반면에 많은 빈민들이 어떻게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 문제 해결해 보자고 등장한 게 COS야. COS는 그래서 공식적으로 조정기구예요. 무슨 기구? 조정기구. 우리 조정이라고 하는 용어가 뭔지 아시죠? 조정이라는 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지? 각각의 기관들이 협의하는 거죠. 협의.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 법상의 대표적인 조정기구가 뭐지? 사회복지협의회야. 사회복지협의회. 그게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협의회가 대표적인 뭐지? 조정기구고 역사를 따져가면 사회복지협의회 근원이 COS예요. 그래서 이 중산층 여성분들은 지금 말씀드렸던 인도주의, 다른 말로 박애사상이죠. 이걸 역시 갖고 있었어. 기독교인들이었었어. 그러니까 이 아줌마들의 머릿속에 있는 첫 번째 이념이 인도주의였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아줌마들이 갖고 있었던 이념이 바로 뭐냐면 사회 진화론이야. 무슨 놈? 사회진화론. 들어봤죠? 자, 사회진화론 중요합니다. 사회진화론이 뭐죠? 찰스 다윈, 얘기해보세요. 예? 사회가 진화하는 거예요? 사회가 분화한다고요? 아, 사회가 변화한다고요? 예. 선생님 2번. 자, 그래서, 뭐 별뜻 없습니다. 그냥 2번이세요. 2번. 맞죠? 1번 누군지 아시죠? 1번?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생물학적 진화론을 얘기하죠. 그래서 진화가 잘 된 것들은, 진화가 되는 것들은 어떻게 생존하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도태돼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화론입니다. 이걸 이제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 진화론을 얘기하는데 얘기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는 진화될 존재와 진화되지 못할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쟤는 진화가 될 놈의 인간이 있고 쟤는 진화가 안 될 놈의 인간이 있다고 보는 거야. 더 쉽게 얘기하면 쟤는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 인간이고 얘는 나아질 가능성이 아예 없는 인간이 있다라고 인간을 보는 거야. 그걸 무슨 놈? 사회 진화론. 여러분 시험에 나올 때 좀 이따 볼 겁니다. 사회 진화론의 이념을 갖고 있는 것은 COS밖에 없어요. COS 하면 사회진화론 생각나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섞여요. 인도주의와 사회 진화론이 합해져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번 보십시오. 인도주의는 누군가 돕기는 도와야 돼요. 그렇죠. 돕긴 도와야 되는데 진화가 아무리 해도 진화가 안 될 것, 즉 아무리 도와줘도 이건 도저히 갱생이 안 될 인생들을 돕는다는 것은 비효율적이죠. 그러니까 진화가 될 인간들, 즉 갱생시킬 수 있는 인간들만 도와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돕긴 돕는데
진화론적으로 봤었을 때 도와줘서 가치가 있는 인간들만 돕자. 그래서 COS는 뭐 하느냐? 빈민을 도울 가치가 있는 빈민과 도울 가치가 없는 빈민으로 나누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이 도울 가치가 있는 빈민에 대해서만 도와주고 도울 가치가 없는 빈민은 그냥 버려버립니다. 이해돼요? 도울 가치가 있는 빈민이라고 한다면 뭐죠? 대표적인 애들이에요. 애들. 아동, 빈곤 가정의 아이들은 엄마 아빠 잘못 만나고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얘네들은 조금만 해주면 얼마든지 어떻게 나중에 잘 자라서 세금 내는 멋진 아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도울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누굴까? 가장 대표적인 중독자들이에요. 알코올 중독자, 당시에 마약이 굉장히 성행했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도와줘도 어떻게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은 아예 철저하게 배제해요. 됐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게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무슨 주의? 이념 세 번째가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는 뭐죠, 여러분? 개인주의. 개인주의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개인주의. 자, 주의예요. 개인주의는 여러분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있고 이기주의가 있는데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손해 입히지 아니하면서 내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건 정당하다고 보는 거야. 기독교의 청교도의 기본적 사상이죠. 미국은 이 개인주의로 인해서 자본주의가 흥한 거예요. 남한테 절대 피해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서 잘 사는 거는 좋은 거예요. 이게 반대가 이기주의죠. 이기주의는 뭐야? 남한테 피해를 줘서라도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주의? 그렇죠. 훌륭하세요. 예, 항상 좋은 것만 하더라고요. 자, 이 개인주의 하에서 뭐를 강조하겠어요? 열심히 일하라라는 걸 강조하죠. 열심히 일하라. 그래서 이 개인주의가 반영되어져서 이들의 빈곤관이 있는데, 이 COS의 빈곤관이 있는데, 빈곤의 문제를 어떻게 봤냐면 개인주의적 빈곤 죄악관. 뭐라고요, 여러분? 개인주의적 빈곤 죄악관이라고 해요. 빈곤은 죄악이에요. 네가 열심히 일을 안 해서 그래서 빈곤이 된 거야. 이렇게 봅니다. 개인주의적 빈곤 죄악관을 갖고 빈민들을 봐요. 그러니까 빈민들을 보면 이 COS는 뭘로 본 거야? 범죄자예요. 범죄자. 죄진 인간들이에요. 일을 안 한 나태하고 무능한 인간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세 가지 인도주의, 사회 진화론에 근거해서 빈민을 도울 가치가 있는 빈민과 도울 가치가 없는 빈민으로 구분하고 플러스 한 가지 더 이념 더 개인주의가 붙어져서 뭘 만들었다? 자신들만의 이념체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뭐 한 거지? 조정했어. 이 조정할 때 뭐 했을까? 당연히 뭐 했겠어요? 도울 가치가 있는 빈민, 없는 빈민 갈라서 도울 가치가 있는 빈민에 대해서만 각각의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자선단체들을 서로 매칭시켜준 거예요. 이해되죠? 어떤 얘기인지. 이들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 우회 방문단. 다시 뭐예요, 여러분? 우회 방문단이라는 것을 조직했습니다. Friendly Visitors라고 하죠. 우회 방문단. 그러니까 우회 방문단은 뭐냐면 이 중산층 귀부인 아줌마들이 여기다가 성경책을 하나씩 끼고 한 3-4명이 집집마다 빈민들의 집집마다 가호호 방문을 해요. 가서 이 빈민이 과연 도울 가치가 있는 빈민인지 없는 빈민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뭐가 발생했다? 사회조사. 뭐예요, 여러분? 사회조사 발전에 영향을 준 거야. 가서 조사했잖아. 너 돈 얼마 버니? 네 가구 소득이 어떻게 되니? 이런 걸 조사하다 보니까 그것이 현대 사회 조사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그렇게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 궁극적으로는 우회방문단을 통해서 어떤 것을 개별 사회사업, 뭐래요 여러분? 네. 개별 사회사업과 그 다음에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
이 두 군데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두더라. 어디하고 어디에 영향을 줬다? 개별사회 사업과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에 영향을 주었다. 꼭 기억합시다. COS는 이것만 알면 다 풀어요. 우리 얘기 나온 김에 COS 잠깐 보고 갈까요? 174페이지 좀 보세요. 이런 174페이지 보시면 기출주제 9번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예? 예, 이제 이게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이렇게 자선조직협회가 나오는 겁니다.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시면은 실천론에서 어디요? 예, 93페이지서부터 기출주제 5번 있죠? 자선조직협회. 실천론에서는 100% 나오는 거예요. 자선조직협회하고 이무관운동이. 예, 쭉 보시면은 13번까지 나와 있죠. 우리 93페이지 한번 볼까요? 문제 나온 김에 이것도 풀고 합시다. 구빈법에 영향받았다. 구빈법. 왜 구빈법에 영향을 받았을까요? 구빈법이 뭐죠? 구빈법. 구빈법이 뭐예요? 예? 빈민 구제하자고요? 편안히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얘기를 할 건데요. 잠깐만 봅시다. 연도 기억합니다. 1601년. 몇 년? 1601년. 다시 몇 년도? 1601년입니다. 이때 엘리자베스 구빈법.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등장합니다. 다시 무슨 구빈법? 자,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영국 최초의 공적 사회복지 법률이죠. 그래서 국가가 국민한테 세금을 걷어서 빈민 구제를 한 제도예요. 이게 세금을 걷어서. 이해되죠? 자, 그때 엘리자베스 구빈법에서는 빈민을 노동력 유무, 다시 뭐라고요? 이 빈민이 노동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기준을 세워놓고 노동력 유무에 따라서 빈민을 어떻게 한 거야? 노동력이 있는 빈민, 노동력이 없는 빈민, 앞으로 노동력을 가지게 될 빈민, 이렇게 세 가지로 갈랐어요. 빈민을 뭐 한 거지? 갈랐어요. 그렇죠. CO에서도 빈민을 어떻게 갈랐어요? 도울 가치가 있는 빈민, 가치가 없는 빈민 두 개로 갈랐죠. 얘도 빈민을 갈랐어요. 어떻게? 역사적 사건 중에 빈민을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가른 거는 두 사건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다들 틀렸어요.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죄송합니다. COS는 이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영향을 받아서 기준을 세워놓고 기준에 따라서 빈민을 유형화시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다 틀렸던 건데 알겠고. 인도주의 이념 맞아요, 틀려요? 인도주의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박애사상. 자, 수의 자격을 심사했다.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도울 가치가 있는 빈민과 가치가 없는 빈민으로 구분했다. 도울 가치가 있는 빈민과 가치가 없는 빈민을 구분할 때 사용이 됐던 이념들 두 가지가 뭐하고 뭐였었죠? 인도주의와 사회 진화론. 오케이. 자, 4번. 과학적 자선을 시작했다. 과학적 자선이 뭐야? 사회조사 했다는 거야. 사회조사.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해되죠? 그 다음 영국 런던에서 시작했다. 맞아요, 틀려요? 예, 맞고. 우회의 방문자 프렌들리 비스톨즈가 활용했다. 맞아요, 틀려요? 맞고. 자선조직은 개별사회 사업의 태동에 영향 주었다. 또 어디에 영향 줬죠? 그래,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에 영향 줬습니다. 자선조직의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받았다. 맞아요, 틀려요? 그의 개인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개인주의적 빈곤 제약감. 그죠? 그 다음에 자신은 도덕적 의무를 강조해서 모든 빈민에게 도움 제공했다. 맞아, 틀려요? 도덕적 의무를 강조한 건 맞습니다. 일을 해라, 이 게으른 놈아. 그 도덕적 의무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모든 빈민에게 도움 제공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만? 도울 가치가 있는 빈민한테만 제공했다. 풀 수 있겠죠?
자, 우회 방문자들은 빈곤 가정을 방문하면서 상담, 교육, 교화를 하는 일을 했다. 맞아요, 틀려요? 가가호고 방문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회 방문자는 빈민 구제의 도덕적 잣대를 장려해 빈민을 통제하고자 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왜? 개인주적 빈곤 제각관이기 때문에 니들은 게을러서 이 모양 된 거야. 그러니까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니네보다 훨씬 우월한 우리가 니네들을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시골에서. 좀 나쁜 아줌마들이죠. 네. 우회 방문자들의 개입 대상은 개인이나 가족이었다. 그래서 개별사회에서 영향을 준 거고, 자정 연구와 조사를 통해서 사회 제도를 개혁했다. 자, 연구하고 조사한 건 맞는데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빈민 개인을 바꾸려고 했죠. 이해되시죠? 사회를 바꾸려고 했던 건 인보가 아니에요. 인보가. 됐고, 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지금 강의 내용만 갖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